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업 학원 간평 실무죠. 예, 그 실무 기본 강의 시리즈 중에서요. 예, 특강 시리즈입니다. 자, 두 번째 시리즈가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 일반 평가 편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걸 왜 하는지부터 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평소 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를 풀이를 하시고 답안지를 쓰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전체 체계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건지 이제는 한번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야 이제 뭐 당장 공식과 기준법 할 때부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산식이라던가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체득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4월 달부터 진행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제 8월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어디쯤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거고 남은 게 얼마 정도인 건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개의 줄기에 있어 가지고 일반 평가는 현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통해서 참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반 평가를 이제 갈무리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말해서 보상도 있죠. 예, 보상 평가도 여러분들 큰 축에서 이제 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특강 시간은요. 이렇게 보시면 그 실무 기준을 통해서 일반 평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 세 번째 시리즈는 이제 토보침 정리를 해 드리죠. 예, 그렇게 해서 일반과 보상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반 평가, 보상 평가 전체 큰 틀을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머지 그 다음에 정리할 이제 특강이 그 토보침이잖아요. 보상 중에 토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도 있고 권리도 있고 생활도 있죠. 그것만 이제 담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과 보상, 뭐 오늘 뭐 정비사업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여기 실무 기준에서 우리 도시정비 평가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도시정비 평가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물건 중에서 어려운 것들도 있죠. 뭐 기업 가치라든가 무형자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니까요. 예,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환원법 특강은 현충일 했잖아요. 예, 현충일 했죠. 예, 지금 그쵸 8월 10일 광복절이죠. 다음에 언제 할까요? 네. 뭐 개천절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날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좀 이제 남들이 놀 때 이렇게 특강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실력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목표는 지금 이제 실무 기준을 총 정리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 틀을 가져가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내용을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동안 실무 기준 일반 평가 실무 이론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내용들은 거의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어디 돼 있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으신 거잖아요. 대부분의 정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장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났죠. 당장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시험에 나올 부분들이 이제 짚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정을 보면 약수로 나올 만한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술 내용까지 해서 세 가지 전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 나간 것 중에 보시면 요거 딸랑 한 장밖에 안 드렸잖아요. 예, 요건데요. 이게 실무 기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 뭐 혼자 하실 거면 조금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오늘 요거를 보시고 이게 큰 틀에서 요렇게 잡혀 있구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물은 이제 법전이었습니다. 예, 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 이제 같이 밑줄 그어 나가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법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혹시 요 책이 있으시면 요 책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보시면 제가 얼마나 요약을 잘 해놨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괜찮습니다.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예, 태블릿 있으시죠? 보시면 요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가지고요. 행정규칙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감정평가 실무기준 검색하시면
요거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혹시 준비신지 안 되셨으면 그 다운로드 되거든요. 이 파일 다운로드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체크 포시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고요. 예, 본격적으로 진도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전으로 보시면 쪽수로는 이제 뭐 다 펴고 계실 거지만, 예. 155쪽이고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제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감칙은 완전히 숙지하고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감칙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칙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챙겨주시고 감칙에서 없는 것, 더 심화 단계로 이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실무 기준이고요. 우선 이제 전체 틀부터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예. 그냥 요거를 볼까요? 예.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예, 총칙입니다. 총칙이고, 이 총칙과 총론 파트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쭉 가면 이제 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감정평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큰 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나오거든요. 예, 거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물건별 평가. 물건별 평가 안에 특수토지와 특수건물,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이제 세부시켜 놓았고, 마지막이 목적별 감정평가입니다. 이렇게 큰 틀로 가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총론에 해당하는 총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 당장 들어가서 뭐 시장 가치도 외우시고 그렇죠? 뭐 기준 시점도 좋고 기준 가치도 좋고, 예,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 다 이제 암기되어 계실 부분들인 건데요. 예,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좋긴 좋은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서 요거 정도는 조금 이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아버렸는데, 예. 공정성과 신뢰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 규정을 보시면요, 그 법 규정은 항상 시작할 때 목적이 있거든요. 1조는 항상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법규나 아니면 이제 이론에서 활용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공정성, 신뢰성을 왜 얘기하는지가 사실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 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우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한 이유가 공정하고 신뢰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까지 일단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파란색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한참 뒤에 나오나요? 예, 빨간색이 있어요. 예, 빨간색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은 조금 중요한 거.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줄쳐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색깔펜 있으시면 세 가지 종류로 좀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별표는 매겨져 있는데요. 별표는 법전에 있으신 분들은 별표 똑같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시면 되겠고, 혹시 법전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매겨가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뭐 정의는 당연히 이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칙이 없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 뭐 잘 아시는 거죠? 보통 이 객양통합체라고 외우는 이 머리 글자 최유효 이용은 원래는 이제 표준적 조사평가 기준에만 있었는데요. 실무 기준이 제정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유효 유형의 표현을 쓸 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 의를 쓰실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요 의보다는 합한물체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이제 글쓰기가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원전입니다. 이제는요. 일반 평가에서 최유효 유형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나온 거구나 하시는 거죠. 넘어가고요. 일시적 유용.
예, 요거는 원래 토지보상법에 있는 건데 토지보상법에만 있는 게 지금 일반 평가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실무 기준 일반 평가도 일시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요. 요것도 이제 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가치 형성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랑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의를 만들어 쓰고 계실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실무 기준에서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여기 일반, 지역, 개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일단은 표현이 나오면 실무에서요. 예, 여러분들은 일단은 공간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론이라 이런 다른 과목에서 나온다 그러면 자사 경영이라던가 아니면 법기경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파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시가 기준법이라든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예, 공간적인 면을 우선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암기 여기서 해주셔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감식이나 이런 데 없죠. 네,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고요. 자, 인유동은 이제 감식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암기 되실 거고, 요거 조금 중요한데, 예. 제시외 건물 등이 있는 토지입니다. 제시외 건물 등이 있는 토지. 우리가 제시외 건물 말은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 줄여서 의뢰인이, 죄송합니다. 예, 항상 5층에서만 쓰다가 칠판을, 예, 2층은 좀 다르네요. 예, 의뢰인이 의뢰하지 않는, 예, 지상 정착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시의 건물 등이 있는 토지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사실 제시의 건물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의뢰인이 의뢰하지 않은 지상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자, 제시의 건물이란 거는 자, 광의로 봤을 때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공부에 없는 것, 그리고 의뢰하지 않은 것인 건데요. 보통 공부에 있으면 자동으로 의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 말은 없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표현이긴 하긴 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시의 건물에 대해서 의뢰인이 의뢰하지 않은 정착물이다. 일단 여기까지 가져가시고요. 이게 뒤에 가서 특수토지 안에서 제시의 건물 등이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암기를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에서 챙겨야 될 거 몇 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정의들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전부 감식에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윤리입니다. 뭐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은 뭐 오늘 잘 아실 거니까요. 제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무 기준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윤리는 자, 기본 윤리, 그리고 이어서 업무 윤리,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있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자동 가치 산정법 윤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현업에서는 아주 이제 뭐 핫 이슈 중에 하나죠. 하나입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도 하긴 하는데 여튼 요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위에 먼저 갈게요. 자, 기본 윤리가 있는데 제가 줄쳐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몇 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서도 민망하긴 한데 지금 현재 업계에서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검찰 소환도 받으시고, 예,
뭐죠? 예, 압수수색도 당하고, 예, 그 핸드폰 카카오톡 포렌식도 당하고 이제 예, 지금 전세 보증 사건 때문에 예, 그래서 올해 이론 문제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3번, 4번 문제가 이제 그 타겟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지금 윤리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요거 예, 신의성실 중에서 부당 감정평가 금지. 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 있는데 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억짜리 빌라인데 3억으로 평가하고 예, 고의로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업무 정지가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인데 뭐 예, 요거를 이제 국토부나 검찰에서 보시지 않을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청렴도 있네 여기 예, 네. 이 세 번째 게 의심 받는 거예요. 따로 돈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있고. 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업계에서 좀 이제 안 좋은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형성되어 있는 관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감정 평가를 하면서 따로 이제 돈을 이제 지급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율을 실비를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걸 하면서 이제 그 카카오톡 포렌식을 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예, 누구 자격증 걸어놓고 예, 뭐 그쵸 돈만 받고 실제로 출근 안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현업 이슈들이 전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이렇게 살짝씩 나오거든요. 뭐 올해 이론에서 나왔고 아직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조문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합격하시면 당연히 안 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무 윤리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이제 파란 색깔이죠. 이거는 여러분 내년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가치 산정 모형 사용 윤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실무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이론 문제나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무 약술 이렇게요. 자, 자동가치 산정 모형이 뭐냐면, 자, 실거래가 자료, 부동산 가액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해서 토지 등의 부동산 가치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치를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주소만 딱 집어넣으면 금액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몇 개만 검색을 하셔도요. 요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감정평가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예, 다른 이제 분들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 규정 자체가 우리 실무 기준에 안 들어오면 우리 게 아니다라고 돼버린 위험이 커가지고요. 처음에 참 업계에서는 이게 처음 들어올 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대세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 AI 자동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업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자동가치 산정 모형 윤리를 제정하면서 자동가치 산정 모형은 우리 감정평가사 거다. 다른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 가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모형이 가장 맞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도고요. 자,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자동가치 산정 모형 윤리를 넣으면서 감정평가사들 우리 소속 회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죠. 예, 보조 감정평가에 감정평가 시장을 지키면서 자동가치 산정 모형으로 어쩔 수 없이 뺏기게 있는 시장을 다시 우리 걸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거는 어쨌든 보조일 뿐이고 요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가치 산정 모형 윤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감정평가의 보조적 수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여기입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너네 알고 만들고 써라라는 거고요. 할 거면 정확하게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서 이제 뭐 의뢰 수임 있는데 뭐 기본적 사항은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죠? 의대 몫이 조기전수 넘어가고 기준 시점 잘 알고 계실 거고 조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계속 여기서 감정평가 조건 안에서 실무 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역시 약술이고요. 자, 조건을 결부시킬 때 여러분들께서 합적실에 죄송합니다. 예, 그 법료사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의뢰할 때 뭐 이렇게 있죠. 예, 법령 규정이 있거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할 때 평가서에다가 이런 걸 써야 한다는 거예요. 4개잖아요. 예, 5점 딱 내면 참 좋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평가 조건이 결부되면 첫 번째, 감정평가 조건의 내용 당연히 써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 조건을 부과한 이유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합적실 검토사항, 요거는 이제 감책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요거 마지막에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 조건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할 수 있고 만약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감정평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 4가지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 관련 전문가의 활용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 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게 만능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만 이제 잘 매기다 보니까 뭐 법적인 거라던가 뭐 기술적인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 받을 일이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어업손실 보상평가, 예, 그 어획량이랑 그다음에 이제 피해 산출할 때 대학교 교수님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오염 관련된 경우, 토양 오염 같은 뭐가 관련된 경우, 그런 경우, 뭐 소음 진동 이런 것들. 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을 발주해서 그 요금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입혀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관련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협업에 대해서 열어놓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 감정평가사들도 더욱더 이제 큰 영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전문가의 활용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활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의사항이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일관성 얘기랑 합리성 얘기입니다. 자,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토양 오염의 정도에 대해서 오염 물질과 뭐 오염에 대한 회복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감정평가 절차와 우리가 하는 감정평가, 활용하는 기법인 감정평가 방법과 일관성이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이 정확해서 합리적인 건지를 충실히 검토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 한다 그러면요, 뭐 실무 약술이든 이론이든 주어진다 한다 그러면 이 내용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없으면 결론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감정평가사는 필요 없고 다른 관련 전문가만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2개 키워드로 꼭 이제 외워두세요. 자, 여기까지 가고요. 저도 그 어업손실 보상평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예, 어려워서 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예. 근데 좀 이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한 다음에 이게 뭐랄까 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영역들이 이제 새로운 부분들은 많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긴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알고 있었던 진짜 어려웠던 파트들이 요즘은 정말로 우리 걸로 많이 지금 들어오는 형태예요.
일조건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은 우리 평가사에 다 하거든요. 예. 뭐 하기 귀찮으면 이제 용역 맡겨도 되긴 돼요. 예.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 뭐, 그쵸. 딱히 떠오르는 게 많이 없긴 한데, 기업 관련돼서, 예. 기업 평가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우리 것이 되었고, 뭐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이제 회사에 들어갈 거잖아요. 평가법에 들어가실 텐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영역을 찾는다 그러면 참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된다는 게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문으로 나와 있고 이게 결국 우리 것이 되면서 점점 우리 업역이 확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조문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이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전부 공부해, 전부 외우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오늘 딱 3시간 통해서 전부 다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 중요한 거는 다 넘어가고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간 부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냥 버리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되겠습니다. 총론 파트가 이제 약간 지났고요. 이제는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되겠습니다. 절차 다 아시죠? 예, 기초, 대자자, 뭐 반결, 뭐 해가지고 외우는 거. 신데 이 감정평가 절차가 지금 감칙에 이렇게 규정이 쭉쭉쭉 되어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이 뭐냐, 처리계획 수익이 뭐냐라는 정의가 여기에 있어요. 실무 기준에 있어요. 이제 보시면 기본적 사항이란 뭐다, 처리계획 수립 뭐다, 확인이 뭐다. 특히나 대당불가능 확인은 좀 길죠. 예, 사전조사 실질조사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쭉 해서 마지막에 감정평가 결정 표시까지 정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생동차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3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죠, 이거요. 예, 그렇죠? 예. 네, 다들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여기 정의가 있으니까, 예, 암기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원칙. 감정평가의 원칙. 시현계해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 참, 예. 현황 기준 원칙, 개별부분 기준 원칙, 예, 해가지고 감칙상에 다 나와 있는 3가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의 원칙을 쓰라 그러면 가격제 원칙이라던가 뭐 가격 삼면서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죠. 이 3가지 시현계 쓰는 것이고요. 이 시현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죄송합니다. 계속 왜 이러지? 예. 공부해야 될 거는요, 요거입니다. 자, 현황 기준 원칙의 예외. 딱 떠오른 거 3가지 나오죠? 일단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조건부 평가 하나 떠오를 거고, 나머지 2개 더 있잖아요. 예, 하나가 일시적 이용, 하나가 불법적 이용이죠. 일시적 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불법적 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시적 이용은 어떻게 평가하냐, 불법적 이용은 어떻게 평가하냐 나와 있고요. 일시적 이용.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거 떠올리는 거예요. 일시적 이용은 일시적 이용 그대로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기준한 가액을 구한 다음에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빼서 평가하죠. 예, 전환 비용 빼서 평가하죠. 자, 불법적 이용. 불법적인 그대로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현황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해서 가액을 일단 매겨요. 그런데 지금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빼서 평가한다. 인 거죠. 전환 비용. 예.
우리 늘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예. 동네가 다 이제 주택지대인데 나 혼자 거기서 이제 중간에 밭에다가 이제 뭐 호박을 키우고 있다라는 건데 호박을 키우는 밭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유효 유용인 전형적인 일시적 유용이잖아요. 최유효 유용인 주택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주택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빼서 평가한다. 예, 밭으로 쓰고 있는 거 싹 걷어내는 비용 빼고 평가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평평한 이제 주거 나지가 되는 거니까 거기 건물만 올리면 되겠죠. 자, 합법적 이용. 예. 뭐 그 빌라 지으시면 이런 거 많이 하긴 하시는데 사용 승인 받자마자 확 달아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평가할 때는요, 그 불법으로 그 확장에 달아낸 부분까지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는데 4층과 5층이 사선 제한 때문에 3층처럼 똑바로 못 지었습니다. 이 비스듬하게 지어가지고 반의 반밖에 못 지었어요. 근데 거기를 확 불법 확장해서 똑같이 달라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평가할 때 일단은 없는 거 전제해서 합법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해요. 4층, 5층, 3층이 100인데 4층이 50이고 5층이 25입니다. 그러면 50, 25제곱미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쭉쭉 늘려서 100, 100으로 만들어놨죠? 그거 뜯어내서 철거하는 비용 빼서 평가하는 겁니다. 전환 비용. 합법적 이용 기준 평가하는데 전환 비용 빼서 평가한다. 네, 이해가시죠? 요거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빨간색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원칙에서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방식 3방식이죠. 그리고 7방법이 나와 있죠.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고 거기에 따른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에 따른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 이제 수익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가 방식,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 산식 딱 떠오르시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조달 원가에 대한 정의. 네, 다시. 제조달 원가랑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이 다 돼 있죠. 자, 기준 시점. 우리가 기준 시점에 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원가가 기준 시점이어야 감가 수정한 다음에 기준 시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법으로 이제 대상 물건에 대상 건물에 공사를 짓겠다 그랬을 때 반드시 시점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산, 재취득이에요. 재생산,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거. 재취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도입기계 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의를 외우실 때 두 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정하다는 표현이 들어가고 총액을 말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단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제조달 원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요거죠. 요거. 산정 방식인데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글자가 그냥 쓰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또 아실 거니까요. 자, 하나는 도급 방식.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애기처럼 썼는데 도급 방식 보이시죠? 네. 물건을 만들고 살 때 지금 제도 원가라는 걸 이제 집계를 할 때 내가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자한테 맡겨서 짓는다라는 거죠. 나는 건축주고 시공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걸 전제를 해버리면 제도 원가가 건물마다 똑같은 구조로 들쭉날쭉 해버리겠죠. 그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짓는 전문업자한테 맡겨서 한다. 도급 방식입니다.
도급 방식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도급을 맡아서 일하는 시공사의 수급인에 이윤이 포함된다는 거죠. 시공사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급인 이윤 포함해서 평가한다는 거고요. 도급 방식. 예. 객관적인 가액으로 이제 표준화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하나 추가되는 게 우리 개발업자, 우리 건축주 이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가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시공사만 이윤 얻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건축주인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적정한 이윤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추측하게 드는 비용,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깊은 뜻은, 속뜻은 도급 방식 전제한다, 개발업자 이윤 반영한다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이 그 실무 기준 나오기 전에는요 아예 없었어요. 또 이제 라떼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합격한 지 지금 한 11년쯤 됐잖아요. 예, 저 때는 없었어요. 이게 예, 없었고, 예, 제가 합격하고 이제 그 2년 뒤에 나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의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예, 제가 공부할 때 없었던 거잖아요. 다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 감측만 있고 그 감정평가 일반 이론이라고 우리가 현업이라던가 여기 수험계에서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예, 거기서 정제가 되어가지고 쫙 들어갔어요. 쫙 들어갔었고, 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갔었어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요거 하나 정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이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론 문제로 정리하기도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깔끔하게 실무 기준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추가로 여기 제세 공과금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 비용 포함한다. 뭐 철근값, 그 다음에 콘크리트, 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계하려면 설계비 들어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인허가 비용 들어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담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금융 비용도 들어가죠. 전부 내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분양해서 판매를 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니까 적정한 광고비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로는 표준적인 건축비, 뭐 부대 비용 해가지고 가산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자, 중요한 조문 하나 봤습니다. 자, 제도 원가 봤고요. 감가수정 보겠습니다. 감가수정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실 거고, 그 정의 안에 이제 그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물기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거 정의 있으니까 암기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이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경제적 내용수 기준한다, 여기 규정되어 있죠. 물리적인 거 아니고, 법적인 거 아니고, 기능적인 거 아니고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거. 이 경제적이라는 말은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건물을 관리하는데 건물로부터 얻는 임대료 수입보다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든다 한다 그러면 경제적 지난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연수, 돈이 플러스로 남는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어서 자, 요 조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문제를 풀 때 뭐 정액법으로 해라, 정률법으로 해라, 뭐 시킨 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나올 때 뭐 정률상 다 하고, 뭐 밑에 보시면 뭐 간접가법법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개 구한 다음에 그냥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원가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액법도 할 수 있고 정률법도 할 수 있고 상한기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원칙이 뭐냐 이거죠.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원칙입니다. 이거 내용수법이잖아요. 내용연수법, 예, 내용연수법, 예, 연수법인데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 쓰는 거예요. 감가수정을 한 5개 시켜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결정해봐라 그런다 그러면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이다. 정액법. 괜찮아. 매년 금액이 똑같이 감가되겠네. 그 물건 원래 그런 물건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호텔을 평가한다. 정률법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일반적 정액법 많이 하는데 쭉 뒤에 가면 기계하면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죠. 규정이 아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기 이것도 감가수정한다 그러면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맞는 거는 그거니까요. 자, 그래서 내용연수법 정률상이 원칙인데 그 안에서 하나 고르는 걸로 지금 규정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어서 관찰감가법, 뭐 분해법,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 뭐 그죠? 시장추출법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요 조문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제2항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구조가 정률상 하나 탁탁 합니다. 그럼 금액이 참 많이 다르게 나오겠죠. 요거 관찰감가법이라던가 시장추출법이라던가 분해법은 약간 종합하는 거니까 좀 내외로 하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던가 가지고 어느 게 정답인지 찾아가게 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문을 그대로 문제화한다 그러면 예, 요거 중에 하나 고르는데 여기에서 보조해서 고른다. 혹은 요거 3개 다 했는데 다 틀렸다. 다 틀렸고 여기서 뭐 시장성을 반영한 시장추출법이 맞다. 뭐 이런 식의 결론 난다던가 이 2개의 형태로 가장 심화 단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만 이렇게 해놓고 뭐 연습 안 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 스터디에서 하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디 없는 걸 안 해요. 없는 건 안 하거든요. 저만 알고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정에 있는 걸 해드리는 거니까 꼭 마음속에 준비를 했다가 문제가 탁 나오면 아, 이런 의도에 따라서 규정을 한 걸 문제됐구나.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 원가법. 원가 방식, 적산법이죠. 예, 임대료입니다. 자. 각 방법에 뭐 정의는 알고 계실 텐데 그 다음에 그 시상가액 이름 있잖아요. 여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 있습니다. 자, 기초가액이 뭔지 여기 당연히 정의 나와 있고, 예, 요거 잘 아시죠? 기초가액은 자 대적산법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적용비 더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예,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예, 하고 자 기초가액 구할 때 자, 순환원리 모순 때문에 예, 수익 방식은 못 쓰죠. 예, 여기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비교 방식, 원가 방식으로 한다. 임대료를 알고 있는데, 그쵸? 임대료를 기초가액으로, 임대료를 구하고자 하는데 임대료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하는 수익 방식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문제로는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요. 예. 언급하면 그러니까 순환논리 모순으로 수입 방식은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답안지에 쓰면 무조건 가점입니다. 기초가액 구할 때. 예. 그 다음 기대율. 자, 드디어 기대율 나오는데 자, 기초가액 곱하는 기대율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여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CAPM을 활용한 방법, 그 다음에 대체 경쟁차 수익률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한다.
시, 요, 투, 시, 대라고 암기를 하죠. 예. 기대율은 시장 추출법, 요소 구성법, 투자결합법, CAPM법,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수익률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없습니다. 보시면 원칙과 여예가 없어요. 뒤에 이어지게 되는 환원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환원율을 구할 때는 시장추출법이 원칙이죠. 그런데 기대율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기초가액이 용익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인 경우에는 기대율표 쓸 수 있다. 해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기대율표 쓸 수 있다. 예. 기초가액을 용익 가치가 아니라 이론적인 가치가 아니라 기초가액을 요용 가치로 구하냐, 시장 가치로 구하냐. 위로 가면 이론적 적산법, 아래로 가면 실무적 적산법. 실무적 적산법으로 할 때는 기대율을 구할 때 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요건 보통 참고용이거든요. 요거 협회에서 발간한 유리, 우리 실제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유리일 거 아니겠어요? 예, 요거 있는 건데, 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시장 가치로 하면 지역, 풍등 이런 걸 다 고려하잖아요. 그럼 결국 순임대료율로 구해야 되고, 그 순임대료율이란 거는 시장에 있는 거래 가격에서 순임대료를 나누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치로 하면 이게 대응이 거의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시장에 있는 율을 전국을 조사해가지고 통계화시켜서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임대료율, 시장추출법에 논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장 가치가 된다 그러면 추가로 표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 표가 여기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쓸 때 또 이제 우리 회원들이 또 헷갈리거든요. 용익 가치일 때 써야 되는 건가, 시장 가치 써야 되는 건가. 현업에서는 시장 가치로밖에 안 하긴 하는데 이거 그냥 써야 되는 건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 기준은 행정규칙이잖아요. 법이 있고 영이 있고 칙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법규성이 있는 법이고 법령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행정규칙이거든요. 뭐 법규 공부하실 때야 뭐 이 실무 이론, 뭐 이 실무 기준 같은 거 법규성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가벼운 것처럼 공부하시는데, 현업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행정규칙을 무시하고 평가를 하면 나중에 소송 걸렸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규정됐다는 거는 이제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거에 이제 이제 뭐 이게 기초가액을 시장 가치로 하니 뭐 요인 가치로 하니 해가지고 뭐 판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례에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판사님은 요인 가치라는 게 맞다라는 건데 잘 모르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요인 가치로도 할 수 있고 시장 가치로도 할 수 있고, 시장 가치로 한다 그러면 거기 맞는 율을 쓰고 요인 가치로 한다 그러면 거기 맞는 율을 쓰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 것뿐인데, 이론에만 바삭하신 판사님이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 이것만 맞다라고 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판례라고 볼 수가 있고, 현업에서는 아예 그 판례 아예 무시해버리거든요. 뭐 소송 다시 걸리면 뭐 다시 가서 이기지 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규칙에 넣어버린 거예요. 시장 가치라는 말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가치로 대놓고 이제 임대료를 적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적산법의 마지막 단계 필요재경비 되겠습니다. 필요재경비 구성조서 다 아시죠? 예, 감유, 쉬는 시간 가지라는 뜻인가 본데요. 예,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유, 공손, 대공정, 아니면 감유, 조손, 대공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외우시죠. 예, 그래서 필요재경비 구성조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들어간다. 운영경비랑 차이 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예, 수익하는 법의 운영경비에서는 상각 전이기 때문에 요거 안 들어가는데 여기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뭐 대손 충당금 뭐 같은 표현이고요. 예, 공실 손실 상당의 정상 운영 자금 이자 등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산법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요. 예,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